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따스한 마음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올해 42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는 제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고백하겠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됐고 아내 지영이와 결혼한 지 15년 차였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동료 과장 하나가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주식 해봤어? 주식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니, 요즘 누가 안 해? 나 작년에 300만 원 넣었다가 600 벌었어.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애들 학원비 내고 조금씩 적금 붓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설득했죠. 야, 요즘 시대에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애들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드는 거 알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수입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아내는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만 일했고 아들놈은 수능 준비로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중에 300만 원 정도 빼서 주식 좀 해볼까? 지영이는 설거지하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식이요? 당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요. 아니, 요즘 다들 한다던데. 회사 동료도 많이 벌었대. 그 사람이 번 건 그 사람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도 괜찮아요. 굳이 위험한 일 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3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10만 원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4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엔 60만 원이 더 올랐고요. 석 달 후 제 300만 원은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내는 뭔가 싶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애들은 게임하다 말고 나왔죠. 자, 여러분. 아빠가 주식으로 500만 원 벌었어요. 진짜요? 딸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여름휴가 때 일본 갈까? 와, 진짜요, 아빠? 아들도 신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국내 펜션이나 캠핑장이 전부였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 돈 다시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원금은 빼놨고 수익금으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해 여름 오사카로 사흘간 여행을 갔습니다. 딸아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신나게 놀았고 아들놈은 전자상가에서 좋아하는 게임기를 샀죠. 아내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애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봐요. 당연하죠. 내가 가장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현장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현장 근로자 중에 강 팀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 듣고 주식 시작했는데 벌써 100만 원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과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는데
이런 재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죠. 여보, 그래도 적당히 해요. 주식은 위험하다잖아요. 알아요. 걱정 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이었는데 부도가 났죠. 그 후로 술에 빠지셨고 결국 강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죠.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무모하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거 나도 알아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죠.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위험한 길로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을요.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식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습관이 돼버렸죠. 지영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봤습니다. 그 애는 특별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터졌거든요. 처음엔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제 계좌도 이틀 만에 200만 원이 날아갔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등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탔죠. 바이오 관련주, 온라인 쇼핑몰, 배달 관련 주식들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석 달 만에 제 계좌는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아내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영이의 눈이 커졌죠. 이게 다 우리 돈이에요? 그렇죠. 800만 원이 2천만 원 됐어요.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그만 빼는 게 어때요? 아직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영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죠. 이미 제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었죠. 민수야, 요즘 뭐가 괜찮아? 형, 내가 산 주식 좀 봐줘. 팔아야 할까? 과장님, 다음에 뭐 사실 건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강 팀장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 말씀대로 샀던 주식이 3배 올랐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과장님은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는 눈이 남다르세요. 재능이라는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장 소장으로 인정받았지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식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고른 종목들이 계속 올랐고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게 봤습니다. 가을쯤 되자 제 계좌는 3,5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거의 5배가 된 거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1년 안에 1억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낼 때도 여유로웠습니다. 예전엔 카드로 돌려막기 하느라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냈죠. 딸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주저없이 등록시켰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친구들은 다 피아노 배우는데 저만 못 배워서 속상했거든요.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아내도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지영이는 원래 옷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권했죠. 여보, 당신도 좀 사요. 맨날 집에서만 일하는데 옷 좀 사서 입어요. 괜찮아요. 나갈 일도 없는데요. 그래도 사요. 내가 돈 벌었잖아요. 결국 지영이는 원피스 한 벌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보는 아내를 보니 뿌듯했죠.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주식 앱을 켜서 차트를 봤죠. 부하 직원 이대리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설계 변경 건 어떻게 할까요? 응? 아, 그거. 알아서 처리해. 그게 과장님 결제가 필요한 건데요. 아, 그래. 나중에 볼게. 지금 바빠. 이대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화면 속 차트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걱정돼서 새벽까지 뉴스를 봤죠. 옆에서 자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서 차트를 봤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시장 체크하는 거예요.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해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내의 걱정 섞인 눈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짜증이 났죠. 당신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인지. 나 덕분에 우리 살림이 나아진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됐잖아요. 내가 뭘 하든 가족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죠. 저는 그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갔죠. 연말쯤 되자 제 계좌는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게 투자 재능이 있다고요.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새해 아침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며 저는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1억 만들 거예요. 아들이 물었죠. 아빠 대단한데요? 그런데 회사 일은 괜찮아요? 물론이지. 아빠가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2021년 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주식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처럼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제 계좌는 5천만 원에서 5,200만 원, 다시 4,800만 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0만 원 차이였지만 저는 답답했죠. 작년 같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민수야, 요즘 주식 재미없지? 그러게요.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럴 줄 알았어. 작년이 비정상이었던 거야. 이제 다들 깨달은 거지. 그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마치 제 능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실력으로 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저 운이었다는 말로 들렸죠.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다가 선물 옵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설명하더군요. 주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하루에 몇십 %씩 수익을 내는 차트들이 나왔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증권사에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주식과는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첫 거래는 콜옵션 매수였습니다. 시장이 오를 거라는 베팅이었죠. 30분 후 제 계좌에 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식으로는 한 달 걸릴 수익을 30분 만에 번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날 저녁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투자로 200만 원 벌었어요. 와, 정말요? 어떤 주식이에요? 아, 그게 주식은 아니고 선물 옵션이라고. 아내의 표이 굳었습니다. 선물 옵션이요? 그거 위험하다던데요. 누가 그래요? 예전에 TV에서 봤어요. 그거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많다고.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주식으로 이미 실력을 증명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요. 왠지 불안해요. 걱정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내의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그 짜릿함에 빠져버렸거든요. 일주일 후 제 계좌는 1,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을 번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300만 원을 잃었죠. 화가 났습니다. 그 돈을 되찾으려고 더 큰 금액을 걸었습니다. 운 좋게 8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확신이 들었죠. 제가 하면 된다고요. 현장 일은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부장님이 지적했습니다. 박 과장,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안전이 최우선이야. 정신 차리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옵션 차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온라인 카페에서 채팅하다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아이디가 최영이라는 사람이었죠. 형님, 수익률 괜찮으시네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뭐. 감으로요? 형님,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끼리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정보 공유하거든요. 들어오실래요?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단톡방에는 10여 명이 있었죠. 다들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정보만 공유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 것 같다. 어떤 뉴스를 주의해야 한다 같은 거였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최영이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형님, 선물 옵션으로 얼마나 버셨어요?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요. 그 정도면 꽤 잘하시는 편인데요. 근데 형님, 더 확실한 거 관심 있으세요? 확실한 거요? 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나 말 못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기회가 올 것 같은 예감이었죠. 어떤 건데요? 그게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요. 한번 만나실래요?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일주일 후 강남 어느 카페에서 최영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깔끔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제가 커피 살게요. 아니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형님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최영은 웃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물 옵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네. 증권사에서 하는 거는 규제가 많잖아요. 레버리지도 제한되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건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하는 곳이 있어요.
해외 선물 거래소인데 훨씬 자유롭거든요. 해외 거래소요? 네. 레버리지도 높고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무엇보다 수익률이 비교가 안 돼요. 최영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이트였는데 차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한 달에 2천씩 벌어요. 형님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제 연봉이 7천인데 석 달이면 연봉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형님, 일단 소액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100만 원만 넣어보고 안 맞으면 빼면 되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최영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 천만 원은 하는 명품이었죠. 그리고 최영의 여유로운 태도.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집에 돌아와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사이트 사용법을 배웠고 첫 거래를 했죠. 10만 원을 걸었는데 30분 만에 30만 원이 됐습니다. 헐, 이게 뭐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물 옵션보다 훨씬 빨랐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5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100만 원이 됐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속도면 한 달에 정말 몇 천만 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강 팀장이 현장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안전 점검 일정 어떻게 할까요? 응? 아,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과장님, 오전에 하기로 한 건데요. 바빠요. 이 대리한테 맡기세요. 강 팀장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화장실로 가서 핸드폰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날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이요. 제 한 달 월급의 거의 절반을 하루 만에 번 겁니다. 저는 최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 500 벌었어요. 그쵸?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님 실력이면 충분히 되신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아니에요. 형님이 잘하신 거죠. 근데 형님, 조심하실 건 조심하세요. 조심할 게 뭐예요? 욕심이요. 이게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는데 욕심 부리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안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여보, 씻고 와요. 밥 다 됐어요. 응, 알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딸도 함께 앉았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차트뿐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곧 열릴 시간이었거든요. 아빠, 다음 주에 체육대회인데 오실 거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체육대회. 언제? 다음 주 수요일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어? 미안한데 아빠 그날 현장 일정이 있어서. 에이, 아빠. 작년에도 못 오셨잖아요. 딸아이가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여보, 올해는 좀 가보는 게 어때요? 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현장 일이 그날 꼭 있어요. 다음에 갈게. 다음엔 또 언제예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찔렸죠.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국 시장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야,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 봐.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게임만 하잖아. 아빠는 일하는 거야. 일이요? 아빠 요즘 주식만 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아빠한테 말대꾸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죠.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진짜 요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내가 돈 벌어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돈이 다예요? 당신이 가족한테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심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다 당신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죠. 그 화를 거래에 쏟아부었습니다. 2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다시 3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또 졌죠. 1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젠장. 저는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죠.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이 더 아까웠습니다. 가족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제 옆에 눕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죠.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 괴물이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새해는 희망이 아니었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1월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주식들이 떨어졌죠. 제 계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 옵션은 더 심했고요.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1,500만 원이 더 날아갔습니다. 총 2천만 원 손실이었죠. 이게 말이 돼? 밤마다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아침 9시에 한국 시장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차트만 봤죠.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다크서클이 너무 심한데.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요즘 밤마다 뒤척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2월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잃은 돈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요. 그래서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1,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죠. 10분 만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미 3천만 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지금 3천만 원 날렸어요. 뭐라고요? 형님,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이미 날아간 걸. 형님, 일단 멈추세요. 더 하면 안 돼요. 멈추면 이 돈은 어떡하고요? 회복해야죠. 형님, 그렇게 생각하면 더 위험해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망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거래를 시작했죠. 이번엔 해외 사이트에서 큰 레버리지를 걸었습니다. 2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올인이었죠. 제 마지막 남은 돈 전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트를 뚫어지게 봤죠. 올랐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제발. 10분 후 제 계좌는 4천만 원이 됐습니다. 2천만 원 수익이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잃었던 돈을 일부 회복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벌 수 있다고요. 다음 날 다시 3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15분 만에 다 날아갔죠.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제 제 계좌에는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돈까지 합쳐도 손실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서류를 놓쳤고 자재 발주도 잘못됐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러다 현장 사고 나겠어. 정신 좀 차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잃은 돈 생각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최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별로예요. 계속 잃고 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형님,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한 번만 회복할 기회를 드릴게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금액이 좀 커야 해요. 얼마요?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5천만 원. 저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5천만 원을 만들죠? 형, 나 지금 그런 돈 없어요. 대출 받으세요. 대출이요? 네. 형님 신용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바로 갚으면 되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출이라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2천만 원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을 신청했죠. 제 신용등급은 괜찮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나왔죠. 총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최영이 알려준 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종목에 올인했죠.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안 돼. 40분 후 제 5천만 원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4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죠. 책상을 쳤습니다.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확실하다며? 다 날아갔어. 형님, 죄송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책임져야지. 형님, 저도 손해봤어요. 저도 같이 걸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나 속인 거잖아. 아니에요, 형님. 진짜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말하죠? 대출받았다고요? 잃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봤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어디에요? 왜 안 들어와요? 야근해야 해요. 이 밤중에 무슨 야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내일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이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망했다고요.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요. 2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죠. 거울을 보니 누군지 모를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수염은 며칠째 안 깎았습니다.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죠. 카드빚도 2천만 원. 그리고 원래 있던 주식 손실까지 합치면
총 부채가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카드를 또 긁었습니다. 현금 서비스 한도를 늘렸고요.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았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났죠. 매일매일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했죠. 현장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안전장치를 놓쳤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근로자 한 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강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요. 과장님, 저 과장님 10년 넘게 봤습니다. 이상한 거 다 알아요. 말했잖아요. 아무 일 없다고. 도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주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시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과장님, 저 형이 그랬거든요.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었어요. 과장님, 지금 딱 그 모습이세요. 닥쳐요. 나는 다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강 팀장은 슬픈 눈으로 저를 봤죠. 과장님,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더 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요. 강 팀장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을 듣지 않았죠.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업체였죠. 지영이는 그날 저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있고 거실엔 아내만 있었죠. 여보, 앉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앉았죠. 오늘 전화 받았어요. 대부업체에서.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출금 연체됐다고. 당신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편함에 압류 통지서도 와 있더라고요. 계좌 압류됐어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설명 좀 해봐요. 투자를 했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투자요? 얼마나 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1억 2천만 원.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1억 2천만 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애들은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근데 엄마 왜 울어요? 들어가라니까. 아내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여보, 당신 아버지 기억나요? 갑자기 왜 아버지 얘기를? 당신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살겠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당신 아버지가 됐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모습, 그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나는 아버지랑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가족 생각 안 하고 제 멋대로 살고 빚만 잔뜩 만들고 똑같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겨워요. 지영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다음 날 아내는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죠. 아이들 짐도 함께요. 뭐 하는 거예요? 친정 가요.
왜요? 당신이랑 더 못 살겠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기회요? 당신한테 기회가 몇 번이었는지 알아요? 주식 시작할 때도 말렸죠. 선물 옵션 할 때도 말렸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이번엔 진짜 고칠게요. 믿을 수 없어요. 이혼해요. 이혼이요? 네.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당신 빚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애들은 내가 키울게요. 여보,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못 키워요. 딸아이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헤어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짐 챙겨. 싫어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딸의 손을 잡고 나갔죠. 아들도 뒤따라 나갔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죠. 그날 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이었죠. 박 과장, 내일 인사팀에 들러요. 무슨 일인데요? 해고 통보예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이미 늦었어요. 사고도 냈고, 근태도 엉망이고,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떠난 가족, 없어진 직장, 1억 2천만 원의 빚.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걸요. 6월이었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가족은 한 달째 친정에 있었고, 저는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컵라면이 전부였죠. 돈이 없었거든요.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밀린 급여에서 공제할 게 많다고 했거든요. 매일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아침부터 밤까지 핸드폰이 울렸죠. 박민수 씨 맞으시죠? 대출금 상환 부탁드립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언제 갚으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죠. 어느 날 문이 두들겨졌습니다. 나가보니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계시죠? 네. 나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죠. 언제 갚으실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네요. 그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체크하더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들 압류 들어갑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가져갈 거예요. 제발 그것만은. 그럼 돈 갚으세요.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얼굴로 전화하겠습니까?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애들은 잘 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애들은 괜찮아요. 당신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해결하세요. 차가운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했죠. 제가 이 지경을 만든 건데요. 며칠 후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15살이 되는 날이죠. 저는 케이크라도 사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0원이 있었죠. 편의점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이 나왔죠. 누구세요? 아, 민수 씨.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은이 생일이라서. 알아요. 근데 왜 왔어요? 케이크 전해주고 싶어서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민수 씨,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애들도 힘들어해요. 이제 그만 좀 나타나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 지영이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 나타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딸아이 생일 케이크를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쓰디쓴 맛이었죠.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요. 성공하면 모든 걸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들어와 있었죠.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800만 원을 전부 넣었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올인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계좌가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조금만 더 오르면 2천만 원입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안 돼, 안 돼. 20분 후 제 계좌는 10만 원이 됐습니다. 사실상 전부 날아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됐고 머리는 헝클어진 괴물이요. 이게 나야?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사람이 아니게 됐을까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치 설거지였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 과자 봉지, 담배 꽁초들이요.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피우고 있었죠.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요. 그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였을까요? 저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편지가 있었죠.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커서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이 집에 혼자 남은 후 처음으로 제대로 운 거였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엔 저 혼자였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죠. 냉장고를 열었더니 썩은 음식들만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려고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5천 원이 전부였죠. 그걸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죠.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은 깨졌지만 작동은 됐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비탄감 방법, 개인회생 신청, 자살. 마지막 단어를 친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나요?
검색 결과들을 봤습니다. 자살 방법들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용기가 있었다면 진작에 멈췄겠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식으로 처음 번 800만 원. 가족들과 갔던 오사카 여행. 동료들이 저를 인정해주던 순간. 그때가 시작이었죠. 작은 성공이 자만심을 낳았고 자만심은 욕심이 됐습니다. 욕심은 중독이 됐고 중독은 파멸로 이어졌죠. 제가 가장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됐죠. 적어도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겁니다. 저는 도박으로 가족을 버린 거니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강 팀장이었죠. 과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강 팀장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답장 부탁드립니다. 걱정됩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과장님,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나흘 후 강 팀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죠. 과장님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언제든 나오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 팀장은 여전히 밖에 있었죠.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강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과장님, 왜 왔어요? 과장님 얼굴 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상관하지 마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강 팀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죠. 나요. 나한테 신경 끄고 가요. 과장님, 도박 때문이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형도 그랬거든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 형도 도박에 빠져서 가족 다 잃었어요. 근데 상담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강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장님,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병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요. 치료요? 네. 도박 중독 상담센터 있어요. 거기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나는 이미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끝내면 진짜 끝이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잖아요. 과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현장 근로자들 챙기고 안전 신경 쓰고 그런 과장님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기 싫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아직 있어요. 과장님 자신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강 팀장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발 도움 받으세요. 혼자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죠. 도와주세요.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날 강 팀장은 저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연락처를 알려줬죠. 내일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편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잤죠. 꿈을 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딸아이가 웃고
아들이 장난치고 아내가 밥을 차리는 꿈이요.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눈물이었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강 팀장과 함께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았죠.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부끄럽네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거랑 똑같아요. 강 팀장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맞은편에 앉았죠.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제 긴장이 조금 풀렸죠.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년 전이요. 주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좋았죠. 돈도 벌고 가족도 행복하고. 그럼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욕심이 생겼을 때요. 더 벌고 싶어졌어요. 그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벌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요. 더 잘 살고 싶어서요.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본인을 위한 이유요. 저를요? 네. 주식으로 돈 벌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아니, 뿌듯했어요. 어떤 면에서 뿌듯했나요?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동료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했고 강 팀장님도 감사해했죠. 아, 인정받는 느낌이었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맞아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인정받지 못했나요? 아니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건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죠. 특별하고 싶었군요. 네. 말하고 보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민수 씨, 그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방법이 잘못됐죠.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되면서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은 뒤로 밀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족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아버지요? 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했어요. 사업 망하고 술만 드시는 모습이요. 그래서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죠? 네. 근데 결국 비슷해지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 씨,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닮아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오히려 그 강박이 민수 씨를 극단으로 몰고 간 거예요. 조금만 잃어도 안 된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용서하세요. 둘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도박을 끊어야죠. 그리고 빚을 정리하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어렵지만 가능해요. 제가 봤던 분들 중에 더 심한 경우도 다시 일어섰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도박 충동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차트가 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으려다가 참았죠. 대신 산책을 나갔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충동이 오면 다른 걸 하라고요. 운동, 산책, 글쓰기, 뭐든 좋다고요. 저는 걸었습니다. 새벽 공원을 매일 걸었죠.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계속하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개인회생도 신청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요. 1억 2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줄이고 5년간 갚기로 했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직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죠. 강 팀장이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제 아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람 구한대요. 일용직인데 관심 있으세요? 일용직이요? 네. 힘들긴 한데 일당은 줘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요. 10만 원. 예전에 저라면 적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하겠습니다. 정말요? 과장님이 현장 잡부를? 괜찮아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벽을 칠하고 청소를 했죠. 몸이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도박 생각도 덜 났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았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는데 저를 잘 대해줬어요. 형님,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배우는 중이에요. 겸손하시네. 나이도 어린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분들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당을 받았죠. 25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결과였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정직한 돈이었죠. 100만 원은 개인회생 상환금으로 냈습니다. 나머지로 생활비를 썼고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일 구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는 못 벌지만 매달 생활비 보낼게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3달째 되는 달에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애들 잘 있어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적어도 거부하진 않았으니까요.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상담사가 말했죠. 민수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얼굴에 생기도 돌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덕이 아니에요. 민수 씨가 노력한 결과죠. 근데 아직도 가끔 충동이 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쯤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꾸준히 보여주세요. 변한 모습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생일 때 케이크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많이 아팠어. 근데 이제 나아지고 있어. 천천히지만 말이야. 아빠 기다려줄 수 있니?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죠. 답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보내는 것 뿐이니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죠. 예전의 괴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생겼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나가야 했지만 두렵지 않았죠. 일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 땀 흘릴 수 있다는 것,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처음 찾아간 지 1년 반이 지났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30분 걷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현장으로 갔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도시락을 먹었죠. 민수 형, 요즘 일 배우는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벌써 반장님이 형 칭찬하시던데요. 칭찬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우쭐대지는 않았죠. 그냥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아내에게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상담은 어떤지, 일은 어떤지를요. 처음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가끔 답장이 왔죠. 고생하고 있네요. 애들은 잘 있어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읽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도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잘 지냈어요. 현장 반장님이 제 일을 인정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 같으면 자만했겠지만 이젠 그냥 감사해요. 애들은 어때요? 지은이는 고등학교 적응 잘하고 있나요? 준호는 수능 준비 힘들지 않나요? 걱정되네요. 생활비는 제때 받았죠? 부족하면 말해요. 조금이라도 더 보낼게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조급하게 생각 안 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엔 지영이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합니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나 지은이야. 편지 잘 받았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딸아이가 연락한 건 1년 만이었거든요. 지은아, 아빠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방 답이 왔죠. 아빠, 진짜 일하고 있어? 그럼 매일 현장 나가.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괜찮아. 아빠 건강해. 아빠 보고 싶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어. 많이. 그럼 주말에 만날래? 엄마는 모르게. 정말? 괜찮겠어? 응. 나 아빠 보고 싶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학교 앞 카페. 토요일 2시. 알겠어. 꼭 갈게. 아빠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그럼 다행이다. 토요일에 봐. 그래. 토요일에 보자.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딸을 만난다. 1년 만에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설레고 떨렸거든요. 어떤 옷을 입을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느라 밤을 지새웠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더 늙었지만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고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죠. 저를 발견한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지은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앉아. 응. 지은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봤죠. 아빠 많이 변했다. 그래. 응. 더 늙었어. 근데 표정은 더 밝아졌어. 정말? 응. 예전엔 무서웠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무서웠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많이 무서웠지? 응. 맨날 화내고 핸드폰만 보고. 정말 미안해. 아빠가 아팠어. 정신이 아팠던 거야. 지금은 괜찮아? 응. 치료받고 있어.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지은아, 뭐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겠어. 저는 카운터에 가서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요. 음료를 가지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천만에. 학교는 어때? 괜찮아. 친구들도 좋고. 공부는? 그냥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피아노는? 계속해. 아빠가 끊으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엄마가 계속 보내주셨어. 다행이다. 너 피아노 좋아하잖아. 응.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은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 엄마가 저녁까지 오래요. 그래. 조심해서 가. 아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지? 물론이지. 내가 괜찮으면 언제든지. 다음 주도 올래? 그럼. 아빠가 올게.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그때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요. 아빠 힘내. 고마워 지은아. 나 아빠 믿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아빠 울지 마. 아빠 이제 괜찮잖아. 응. 아빠 괜찮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지은이가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지은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딸의 뒷모습을 봤죠. 작았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상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딸을 만났어요. 정말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수 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이게 시작인 거 알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요. 아내와는 아직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고
아들도 못 만났습니다. 빚도 5년은 더 갚아야 하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며칠 후 현장에서 일하는데 반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와봐요. 네. 사무실로 갔습니다. 반장님이 말했죠. 민수 씨, 일 잘하더라. 성실하고. 감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 있어요? 네. 정말요?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올라가고 4대 보험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죠. 저녁에 강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저 정규직 됐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저를 소개해 주셔서요. 제가 뭘 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 인생이에요. 과장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요. 여보, 나 정규직 됐어요. 이제 월급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 만났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딸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나한테 힘내래요. 믿는데요. 여보, 나도 믿어줄 수 있어요? 내가 변했다는 거요. 조급하게 생각 안 해요.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거예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때까지요. 사랑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죠.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 씨, 축하해요. 열심히 사는 거 알아요.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조금만 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오빠도 올래. 준호가? 응. 오빠도 아빠 만나고 싶대. 정말? 응. 근데 오빠 말이 없을 거야.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봐. 괜찮아. 얼굴만 봐도 돼.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들어왔고 뒤에 준호가 따라왔죠. 아빠, 준호야. 아들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핸드폰만 봤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준호야, 수능 준비 힘들지? 네. 공부 잘 되고 있어?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죠. 아버지. 응?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야. 약속해. 준호는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믿어볼게요. 고마워. 준호가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빠 저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야. 그래. 응. 그동안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화냈거든.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 오빠도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진짜 변했는지. 알아. 아빠가 보여줄게. 2025년 봄이 왔습니다. 딸아이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죠. 지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입학식인데 올래? 멀리서라도. 가도 돼? 응.
엄마한테 말했어. 올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강당 뒤쪽에 섰죠. 멀리서 지은이를 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이 무대에 올라가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했어요. 저희는 성실히 공부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이 되겠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크고 당당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가족을 봤어요. 지영이와 준호,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그때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지영이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약속을 지킨다면 언젠가는요. 다음 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장갑을 꼈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수 형,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있었죠. 딸아이 입학식 봤어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제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어요. 이 무게가 현실이었고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 직장, 돈, 신용, 자존심 모든 것을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가족의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 제 자신도 계속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한 걸음씩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43이죠. 도박 중독자였고 가족을 잃었고 모든 걸 망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고 상담받고 빚을 갚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진짜 가장이란 한순간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거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이라도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병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섭니다.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언젠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